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시민부입니다. 지역의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서 우리가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역의 대표 감시자 네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공포 영화를 방불케 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로 저희가 정해봤는데요. 최근에 창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40대 여성이 골프 연습장 지하 주차장에서 납치돼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 묻지마 또는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더 증폭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흉흉한 사회 속에서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감시 리스트입니다. 위험사회 시그널, 흉악범죄.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먼저 창원 골프 연습장의 납치 살해 사건. 경찰이 공개 수배까지 내리면서 수사에 총력을 쏟았지만 사건이 9일 만에야 주범들이 잡혔습니다. 도피 행각 중에 드러난 이 용의자들의 행각은 아주 저희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충분했는데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면서 웃고 즐기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PC방에 가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도 있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김용훈 기자님 좀 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보도가 많이 됐었죠. 네. 알려져 있다시피 그 주범인 심천우와 이제 강정임은 기존에 이제 골프 연습장에서 만나서 캐디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그때 만나고 이제 연인 관계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창원에서 범행 후에 뭐 거의 이제 뭐 전국적으로 이제 진주, 또 순천, 그다음에 부산, 다시 이제 또 대구를 거쳐갔고 결국 서울의 한 모텔에서 이렇게 은둔해 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이제 잡혔는데요. 도주 중에 이제 순천 시내 미용실에서 머리하는 모습이 또 CCTV에 또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네. 심천우는 머리에 이제 일명 그 스크래치로 이제 두 줄을 이렇게 낸 그 머리 스타일을 하고 또 강정임은 또 단발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외모에 이렇게 또 변화를 주기도 했는데요. CCTV에는 이제 그 이들의 모습이 도주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불안한 기색이 있거나 이런 게 없고 시종이 좀 웃거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이렇게 CCTV에 이렇게 노출이 되기도 했죠. 그 모습 보고 많은 국민들이 더 정말 놀라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피해자는 범인들과 일명씩도 없는 40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6월 24일 저녁에 창원 북면의 골프장에서 남편과 이제 골프 연습을 하다가 차를 이제 두 대를 갖고 온 거죠. 주차 위치가 달라서 이제 각자 집에서 보자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이 범인 3명이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저기요 해가지고 이제 자기 스포츠 차량에다 태워가지고 이제 범행을 하던 거죠. 그 범인들은 이제 피해자의 외제차를 보고 도저히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했다고 하고 지하 주차에서 3시간을 걸쳐서 기다려서 이제 범행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살인까지 해서 그들이 얻은 돈은 고작 해서 4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주를 하고 난 다음에 썼던 돈도 불과 200여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건인 거죠. 네. 근데 남편이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오지 않으니까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그 골프 연습장에 있는 아마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를 들은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경찰에 신고하니까 실종 수사에서 바로 이제 납치 수사로 전환을 했는데 그 공범 3명 중에 말씀하셨지만 한 명이 잡혀가지고 바로 그 용의자들에 대한 신원 파악도 하고 공개 수배까지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이 지나서야 이 주범들이 잡혔다는 거. 네. 9일이 지나서 잡힌 것도 물론 좀 더 빨리 잡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네. 또 서울에서 잡힌 것도 좀 아쉬움이 남죠. 왜냐하면 경남 경찰도 물론 노력은 많이 했죠. 뭐 그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뭐 동원해갖고 함안 인근 지역에 막 대거 수색하기도 하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지만 아쉬움도 네. 남는 부분이 있는데 함안에서 앞서 27일에 새벽에 그 이제 경찰이 그 차량을 파악을 해갖고 이제 추격전을 벌리다가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3인조였죠. 그러니까 그 먼저 잡힌 심 씨하고 그 다음에 심천우하고는 둘은 이제 육천 형제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정임 이렇게 3명을 쫓고 있다가 차를 이제 버리고 야산으로 3명이 다 이렇게 달아났어요. 근데 그 3명 중에 이제 심 씨만 1명만 잡게 되고 나머지 2명을 놓쳤는데 2시간 반가량이 지난 시점에 오전 4시쯤에 남해고속도로의 그 산인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네. 제보가 들어왔어요. 웬 남자 1명과 여자 1명, 두 네. 명이 네. 걸어가고 있다. 당연히 의심스러울 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이들이 둘이 고속도로 이동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이후에 경찰 행보는 주로 이제 함안 일대로 좀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 수사를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보자면 일각에서는 좀 헛발질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지적도 좀 나오죠. 고생은 하셨지만
헛발질은 아니었나. 우리 직원들 중에 하만 사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예. 그때 집에서 못 났답니다. 아, 그 수색하는 수사한, 그 기간 중에. 기간 중에. 그래서 뭐 시건 장치를 더 철저히 했고 그때 범인은 벌써 서울에 있었다고. 이제 결론이 사실은 났었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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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지역민들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줬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좀 많이 그것도 듣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사실 방금 얘기를 나눈 이 골프 연습장 납치 살해 사건 전후로 봤을 때도 경남 지역에 살인이나 또는 살인이 의심되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역 뉴스에 대해서 김용 기자님 조금 더 전해주시죠. 네, 그 지난달 말에 그 진주에서 50대 농부가 그 추가 압류를 집행하러 온 채권자를 그 낫으로 수차례 이렇게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이제 그 하우스 농사를 짓다가 예전에 뭐 태풍도 겪고 해서 좀 수천만 원의 빚을 아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채권자가 오니까 순간 격분해서 이 같은 범행을 좀 저지른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지난 4일에는 40대 남성이 그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인질극을 벌이고 또 본인도 자살극을 이렇게 벌인 소동이 좀 있었는데요. 그 전처와 그 전화로 다투고 나서 격분해가지고 학교에 있는 아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또 엽총을 가지고 이분이 그 뭐죠 유해조소 포획단원인가 그런데 예. 엽총을 또 반출할 수 있는 자격은 또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엽총을 가지고 무려 23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처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처음 이제 이 남성을 발견하고 맞닥뜨렸을 때 이 남성은 이제 아들을 위협하면서 엽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경찰이 이제 119 구급대도 이제 어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119 구급대 차량도 이제 출동시켜 놨는데 119 구급대 차량을 탈취를 하고 이어서 순찰차도 탈취를 해가지고요 달아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경찰 차량이 총에 맞아서 좀 파손되는 것도 있었고 당시 한 10발 가량 정도 엽총을 또 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네. 경찰이 이제 이 남성의 도주 방향에 그 황매산 터널을 차단을 시켜가지고 그 황매산 터널 입구 쪽으로 이제 유도를 시켰어요. 정찰을 시켜가지고 이후에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대치가 됐는데 다행히 아들은 약 5시간 이후에 이제 풀어줬고요. 이후에 이제 밤을 완전히 동이 틀 때까지 밤을 새우면서 대치를 하다가 이튿날 오후에 23시간 만에 자수를 했습니다. 이 남성의 요구사항은 전처를 데려와라. 네. 그러지 않으면 죽겠다. 뭐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도 당일 그 사건 아침에 뉴스를 하러 왔는데 이미 그 시간에 이제 전국 뉴스로 나갔죠. 경찰과 15시간째 대치 중, 16시간째 대치 중, 17시간째 대치 중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뉴스가 나갔거든요. 근데 참 거의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게 이분이 밤새금 차에서 뭘 했을까 봤더니 엽총을 자기 가슴에 겨누고 신발끈을 풀어서 방아쇠에 엄지발가락을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오면 나는 엄지발가락 까딱해서 죽겠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이제 스스로 위해하면서 경찰이 못 오게 했던 거예요. 다행스럽게 경찰이 잘 설득을 해서 차량 문을 열고 본인이 나와 자수를 하긴 했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사건이기도 그때 하고. 뭐 5시간 대치 중 7시간, 10시간, 12시간 언론에서도 네. 그 실시간 사항을 많이 이렇게 좀 모니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보도에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경찰 입장에서도 일단 인명 피해가 없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차 안에서 그 본인의 휴대폰으로 그 자기가 관련된 기사가 어떤 게 나오는가를 모니터를 네.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자극적인 표현이라든가 보도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렇죠. 경찰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아들을 인질로 삼은 경우도 있지만 어머니를 살해한 존속 살해도 최근에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30살에 그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쳐요. 그래서 6급 장애 판정을 받고 산재보험으로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으면서 이제 근근히 생활을 하죠. 그런 사이에 회사하고 합의해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받는데 뭐 젊은 나이에 뭐 허리도 다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이제 어렵게 어머니가 이제 어려운 생활로 아들 둘을 키웠는데 어머니도 젊을 때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맨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중에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를 산에 가서 목을 졸라 살해를 하죠. 근데 제일 마음이 아픈 건 어머니가 그 아들이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들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사건 이후 8년 사이에 이 남자는 동거녀도 살해 사건이 있었고 결국 이번에 이제 검거가 됐는데 이제 와서 이제 후회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또 이런 비인간적인 좀 사건 사고들이 계속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저희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사례를 조금 더 알려주시죠. 계속해서 잔인하고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좀 설명을 이 드리게 잔인하고 되는데요. 안타까운 최근 사건이 전부 다 경남 뉴스네요. 경남 쪽에서 많이 전국발, 발생을 했죠 최근에. 예. 경남발 전국 사건이거든요. 뉴스네요. 네. 예. 그 지난달 8일에 그 양산에서 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하던 그 외벽 작업을 한 인부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추락사인데 이게 사고사가 아니라 살인 사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40대 주민이 그 잠을 자려고 하는데 창밖으로 이제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그 창을 밖에 두고 외벽 작업하던 인부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 음악 소리를 틀어놓은 게 이제 거슬린다는 거였죠. 그래서 창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고공 작업하는 분들은 이분들이 프로이지만 그래도 그 높은 데서 공포감이 아예 없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고공 작업 하시는 분들은 저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을 그렇겠죠. 하시기도 한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참지 못하고 이 40대가 옥상으로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이 밧줄, 이제 생명선이죠. 그 줄을 이제 끊어버린 것인데요. 근데 이게 연결된 밧줄을 끄는 게 처음에 그 말싸움했던 그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음악 소리를 끈 거죠. 이제 그분은 다른 라인에서 작업하고 있던 그쪽에서 또 음악 소리가 들려오니까 네. 거기 그 줄을 그냥 바로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하시는 분은 영문도 모르고 떨어지신 거죠. 사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우리 경남에서 지금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로 좀 안타깝다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남해에 있었던 묻지마 칼부림 사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20대 중반의 남자가 그 마트에서 식칼을 삽니다. 네. 사가지고 옆에 있던 고등학생을 찌릅니다. 이유 없이 당합니다. 이 피해자는. 그래서 그렇게 큰 뭐 한은 면했다고 합니다만은 정말 황당한 사건. 진짜 황당하네요. 이 피해자는 또 피의자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도망도 안 갔어요. 도망도 안 가고 119 구급차가 옵니다. 지금 저 앞 안에 사람이 피를 흘리고 칼에 찔려 있다라고 안내까지 해줍니다. 참 황당하죠. 예.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비겁한 사람 되기 싫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을 하고 왜 그러면 사람을 찔렀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누군가를 죽여야만이 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황당한 대답을 듣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그냥 단순 범죄도 아니고 강력 범죄, 흉악 범죄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최근에 다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을 보면 인근 부산이나 대구보다는 경남이 낮은 편인데 언제 우리 경남이 이렇게 무서운 지역이 됐나. 참 요즘 들어서는 저도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최근 10년 새 흉악 범죄가 뭐 61.8%나 증가했다 이런 통계가 나오긴 합니다. 실제로 경남은 어떻습니까? 예, 그 최근 상황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그 경남에서 5대 강력범죄, 그러니까 폭력과 절도, 살인, 또 강도, 성폭력 이런 범죄들이죠. 강력범죄가 일어난 비율을 많은 곳들을 좀 순서대로 좀 보니까요. 인구 10,000명당 그 발생 건수가, 그러니까 옛 마산 지역이죠. 마산 해운과 마산 하포구, 마산이 제일 많았습니다. 185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창원, 옛 창원이죠. 창원 의창구와 창원 성산구 지역이 184건. 그러니까 창원이 뭐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통영이 114건, 거제가 113건, 김해가 110건 등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만명당 범죄 건수가 가장 낮은 곳은 창녕이 49건, 남해가 50건 등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2016년 동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범죄 발생률 추이를 지역별로 따져보면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간 김해가 이제 13%가 증가했고 창원이 9.1% 증가가 이제 범죄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원이나 김해 아무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뭐 서로 이렇게 부대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범죄율이 높지 않나 근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도 걱정이지만 사례를 보면 비상식적인 또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참 많거든요. 정말 이해 안 되는. 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도 의문입니다.
글쎄요, 뭐 그것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경제적 불평등에서 원인을 찾죠. 대부분 이 범죄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면 거의 다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봐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골프 연습장 사건도 보면 이 범죄, 이 피의자들이 2,600만 원 카드빚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 때문에 범죄를 계획했다는 거고요. 진주 농부인 경우도 우리 아까 그 김용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분이 일단은 대출을 받아서 하우스 사업을 했는데 빚에 하우스 사업에 시달리고. 빚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와서 빚독촉을 하니까 이제 욱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더해서 뭐 합천 인지극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아이까지 인지를 잡을 만큼 이혼하고 4년 동안은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머니 살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결국은 돈 때문인 거죠. 양산 밧줄 사건도 마찬가지. 아침에 인력 시장 나갔다가 일감도 없이 정말 허탈하고 어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그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조그만 스트레스 지수에도 크게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결국은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것이 요즘에 일어나는 이 강력 범죄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묻지마 또는 흉악 범죄가 특히 무서운 게 누구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 일단 이 범죄자의 검거율 정말 중요합니다. 예. 검거율이 뒷받침이 돼야죠.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범죄 검거율을 보면 그러니까 형사사법 통계 정보를 보니까 지난 2005년에 검거율이 78.4%였는데 2014년에는 69.5%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검거율이 중요한 이유가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재범이나 2차 범죄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니까 초범을 잡지 못하면 이들이 이제 재범이나 산범에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가령 최근에 그 창원의 그 골프 연습장 납치 살해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인 심천우가 이전에 2번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발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이었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무려 6년 전인 2011년에 밀양과 그 경북 김천의 금은방을 턴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때도 심천호는 이제 지인들을 좀 끌어모아가지고 범행을 모의를 했고 당시에 이제 금은방 업주를 폭행을 하고 그 기금속을 훔쳤는데요. 이번에 이제 골프 연습장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제 이들의 여죄가 이제 과거의 사건이 밝혀진 것인데 당시에 붙잡히지 않았던 심천우가 이번에도 완전 범죄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범인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이 중요한 것이었죠. 옛날에도 안 잡혔으니까. 그래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피해 여성을 살해까지 한 것인데요. 제때 만약에 처벌이 됐다면 이번에 골프 연습장 납치 살해 사건 같은 비극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 강력 범죄나 좀 악질적인 범죄는 처벌 수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예. 제가 한 예로 들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주의 경우 살인, 강간, 납치 등으로 총 329건 혐의로 기소된 범인이 있습니다. 이 범인한테 이렇게 형량을 내립니다. 가석방 없는 1000년 동안의 징역형을 내립니다. 1000년이요. 이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덤에 가서도 예, 교도소에 가야 됩니다. 피고인은 극단적인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영원히 감옥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천문학적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힙니다. 또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의 폴턴 카운티 법원에서 살인과 강간 혐의로 기소된 10대 조직폭력범 타마리오 와이즈라는 이분한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때립니다. 징역 290년 복역을 선고를 합니다. 물론 이 형량을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범죄율을 낮추는 데 효과는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처벌 수위를 예, 예. 높여야 된다. 저는 이제 뭐 도민이 한 사람이고 시민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설적인 이 측면인데 우리가 범죄 취약한 환경에 보면은 저소득층이나 서민 주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국제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시스템이 확보를 한다든지 셉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셉테드라는 뭐냐면 이 환경 설계를 통해서 건축을 이 설계를 좀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라 보면은 아파트 놀이터를 건축을 한다고 보면 주위에는 키가 작은 나무들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항상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지 간편하게 또 밝은 그림들 많이 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도 볼 수 있게 엘리베이터를 투명하게 만든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할 수 있는 건축 고시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 역시도 당할 수 있고 우리 부모님 내 동생이 당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철저히 좀 우리가 이제부터는 제고를 좀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은 이 안전은 개인이 당연히 누려야 될 복지입니다. 복지. 그렇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그 개인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경찰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사사법과 관련된 것은 국가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를 정말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범행이 일어나면 그 범행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또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분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이 위험 사회, 또 불안한 세상에서 전하는 심각한 경고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